당신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불려다니는 사람입니까? 도와주고 돌아서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 허전해지는 날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시와 확인만 남을 때 가슴이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을 아십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언제부터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마음이 멈춰섭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는 순간보다 도움을 준 뒤에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다치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내가 예민한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대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외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가족은 원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기대가 겹칠 때 고통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내가 반복되면 사랑은 서서히 의무로 변합니다. 의무가 된 사랑은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 중 하나는 역할의 고착입니다. 나는 엄마이니까, 나는 부모니까, 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역할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나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려납니다. 힘들다는 말은 이기적인 말처럼 느껴지고 불편하다는 표현은 관계를 깨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쌓여 분노와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가족 안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비스처럼 기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을 나는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이래야 해. 부모는 여기까지 해줘야 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의 씨앗입니다. 집착은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먼저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붙잡음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은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가? 판단하지 말고, 답을 만들지 말고 그저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 짧은 멈춤은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해결책을 주기보다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는지, 왜 도와주고도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 안에 숨겨진 변화와 무상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정 속에서 함께 확인해 가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는 늘 변하지 않을 거이라는 기대가 따라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관계만큼은 그대로일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진리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였을 때 나를 전부로 바라보던 자식은 자라면서 세상을 배우고 배우자를 만나고 책임과 불안을 짊어지며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배신이나 인격의 추락으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도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몸은 괜찮아?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짧아지고 용건만 남습니다. 오늘 몇 시에 가능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아직도 안 했어?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나를 예전만큼 생각하지 않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변한 것만큼 나 역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은 느려졌고 마음은 사소한 말에도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젊을 때는 넘길 수 있던 말이 이제는 오래 가슴에 남아 밤까지 따라옵니다. 이 변화 또한 무상입니다.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계절에 들어선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과거를 붙잡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고마워했는데, 이 말 속에는 그리움과 함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할수록 현재는 늘 부족하고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고통은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랍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만큼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 한 문장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부모가 겪는 또 하나의 무상은 존재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리고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취급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은근한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인간적이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이 병화에 매달려 더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울 것인지. 관계가 변했다면 나의 위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사랑하려 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변한 관계에는 변한 거리, 변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짧은 관찰 연습을 하나 해봅니다. 최근에 가족과의 대화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운함입니까? 분노입니까? 허탈함입니까? 그 감정 뒤에 이런 말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속으로 말해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문장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관계를 끊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화 앞에서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상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괴롭히는 또 하나의 원인, 바로 기대와 집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말만은 안 할 줄 알았어.
그래도 부모인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시작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대라는 조용한 고통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고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붙였느냐를 봅니다. 기대는 의미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습관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이 기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이 니까라는 말 뒤에는 수많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부모가 가장 자주 품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저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기대, 설명하지 않아도 배려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한 번도 정확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요구하고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만든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답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할 때 관계는 점점 숨 막히게 됩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기대는 불안을 덮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안전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결코 불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불안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바로 이 기대를 놓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놓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밤마다 떠오를 때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보다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안 하면 서운하지도 않다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 맞습니다. 기대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 뒤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서운함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상대의 행동을 분석하지 말고 내 마음의 기대를 조용히 꺼내 보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적고 나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기대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여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우리는 덜 다치고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대가 왜 점점 통제와 간섭으로 바뀌는지, 사랑이 어떻게 다툼으로 변해가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이 다시 통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해. 내가 보고 있어야 안심이 돼. 이 말들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사랑이 왜 통제로 변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부모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내 손을 떠나면 위험해질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선택을 잘못할까봐, 손주가 다치지 않을까봐,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까봐,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어떻게 키우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처음에는 관심이지만 반복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이 쌓이면 상대는 감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부드럽지 않게 흔들립니다. 한쪽은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느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바로 이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꽉 깰수록 관계는 더 빨리 갈라집니다. 통제는 잠시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은 더 이상 숨 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통제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덜 걱정돼. 내가 관리하면 사고가 안 나. 하지만 불안은 통제로 잠시 가라앉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 갈등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묻고 나는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답합니다. 이 대화가 반복될수록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은 말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 자비에서 나왔는가, 두려움에서 나왔는가? 자비는 상대의 삶을 존중합니다. 두려움은 상대의 삶을 관리하려 듭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비가 흐르는 관계에는 숨 쉴 틈이 있지만 두려움이 지배하는 관계에는 긴장만 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를 멈추는 것이 곧 무관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의 선택과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몫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 실천을 하나 해봅니다. 무언가를 지적하거나 확인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어 속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서운함입니까?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건 내 불안일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통제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의 공기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제와 집착이 어떻게 비교와 박탈감으로 이어지는지, 왜 우리는 다른 집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교는 아주 조용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자고 하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다른 집은 저렇게 해주던데 왜 우리는 늘 이 정도일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한 쪽일까?
이 비교의 순간부터 마음은 평온을 잃기 시작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비교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이제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헌신의 양, 도움의 크기, 대우의 정도를 비교합니다. 누구네 부모는 집을 사줬다더라. 누구네는 손주를 맡기지 않아도 존중받는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늘함은 부러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깊은 박탈감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또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비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사정, 나의 몸 상태, 나의 삶의 조건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남의 결과만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를 낮추고 상대와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가족 안에서 비교는 더 아프게 작용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비교는 관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다른 집은 시작부터 다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주나? 이 말 속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가치 없게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비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위만 보아도 괴롭고 아래를 보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 머무는 마음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는 무상함을 거부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삶의 조건이 다르며 각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도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될까? 이 질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릴 뿐입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나를 해치는지,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남의 삶으로 나를 재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해봅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비교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평안입니까? 아니면 더 큰 불안입니까? 만약 불안이라면 조용히 속으로 말해 봅니다. 이건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어깨는 어떤지, 숨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느껴보세요. 비교는 머리에서 자라지만 평안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일을 내 손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 해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덜 서운해지고 덜 억울해지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덜 가혹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와 박탈감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 자비와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따뜻함이고 어디부터가 나를 해치는 희생인지 그 경계를 세우는 법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참아주는 것, 다 받아주는 것, 말없이 버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 자비란 늘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부모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 말들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종종 텅 빈 마음을 마주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입니다. 그 고통에는 상대의 고통뿐 아니라
나 자신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소진된 마음에서는 진짜 따뜻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계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경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경계는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선입니다. 이 선이 없을 때 도움은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함은 곧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언젠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부모가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몸은 점점 아프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도와주고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경계 없는 자비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더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 이 집착은 나를 필요 이상으로 끌어당기고 상대가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비로운 경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체력, 내 마음의 여유, 내 삶의 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의 나는 하루 몇 시간을 도울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기꺼이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나를 해치는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 것이 경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경계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서도 왜 안 되는지를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느낍니다. 경계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전달될 때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시기야. 이 말에는 공격도 비난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경계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편함은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구조가 바뀌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는 시간이 경계를 자리 잡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 실천을 하나 해봅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서 경계를 세워보세요. 큰 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에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말한 뒤에 올라오는 죄책감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중이다. 이 문장은 자비의 방향을 다시 나에게 돌려줍니다. 자비와 경계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경계가 있을 때 자비는 오래갑니다. 나를 다 쓰고 난 뒤에 주는 도움보다 나를 지키며 주는 도움이 훨씬 따뜻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경계를 실제 상황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실천, 호흡과 멈춤의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전화기 너머의 짧은 침묵만으로도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특히 그동안 참아왔던 관계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감정은 크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어요.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반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합니다. 이 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후회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반응은 더 빠르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의 여유가 줄어들고 마음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분노, 억울함,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참다가 무너지거나 터뜨리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불교의 정령, 즉 알아차림은 이 두 극단 사이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참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추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잠깐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하나 해봅니다. 이 연습은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쓰는 연습입니다. 먼저 멈춥니다. 말을 하기 전, 문자를 보내기 전,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박하기 전 속으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호흡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와 턱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름 붙여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지금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감정을 말로 붙잡는 순간 감정은 나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다 라고 느끼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말해줍니다. 화는 왔다가 머물다가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 늦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결정을 미루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연습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을 해버린 뒤에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놓쳤구나. 이 인정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입니다. 불교 수행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호흡과 멈춤의 연습이 왜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으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공격이 줄어들면 상대의 방어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관계의 긴장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더 큰 상처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작은 행동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관계의 흐름과 나의 삶의 무게를 바꾸는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큰 결심부터 하려 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다시는 이렇게 안 당해야지.
하지만 삶은 선언보다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지만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관계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큰 갈등보다 반복되는 사소한 장면들입니다. 늘 비슷한 부탁, 늘 같은 말투, 늘 같은 방식의 요구. 이 장면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또 시작이네 라는 피로를 느낍니다. 이 피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패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바꿔볼 행동은 즉각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바로 받아야 할 것 같고, 문자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 하지만 모든 요청이 즉시 대응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답을 늦춘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당연함을 줄이고 요청의 무게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꿔볼 행동은 설명 줄이기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은 이유를 덧붙입니다. 미안해서 이해받고 싶어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설명 대신 짧고 단정한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책임을 대신 지지 않기입니다. 상대의 선택과 그 결과까지 내가 끌어안으려 할 때 관계는 왜곡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계속 대신 감당하면 상대는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잃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래도 괜찮을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잘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때 근육통이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작은 행동 변화는 곧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나서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는 꼭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단 한 가지 상황만 골라보세요. 늘 자동으로 반응하던 장면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반응을 하루만 늦추거나 설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거나 책임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후에 일어나는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봅니다. 이 관찰이 쌓일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는 큰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신호는 상대에게도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전달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이 되는 놓아버림, 즉 버림이 아닌 자리 바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방법,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연을 끊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 놓아버림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리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오해받기 쉬운 놓음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이 집을 떠받쳐온 사람이다. 내가 빠지면 이 관계는 무너질 것이다. 이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 준 동시에 이제는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역할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역할은 삶을 정리해 주지만은 역할에 나를 가두면 숨이 막힙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평생 유지되지만은 그 방식과 거리는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였던 자식에게 하던 방식으로 성인이 된 자식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관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짊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냉정함과 거리 조절은 다릅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부모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존중은 스스로 자리를 지킬 때 생깁니다. 계속 양보하고 계속 메워주고 계속 대신해 주는 사람은 쉽게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 불교의 무아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 고정된 역할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엄마이면서도 한 사람의 노년이고 한 인간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여러 정체성 중 오직 하나만 붙잡고 살 때 나머지는 점점 말라갑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 말라가던 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실제 삶에서의 자리 바꾸기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주되 그 도움의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균형 속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관조 연습을 제안합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숨을 고르며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두세요. 그 감정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놓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 수행이 그렇듯 놓음 또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손을 풀어주는 것, 그 반복이 곧 길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마음을 덜 다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버리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리를 조금 뒤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노년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주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와 남은 삶을 가볍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은 처음보다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있고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당신이 더 이상 왜 나만 이럴까라는 질문 속에 혼자 갇혀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남은 삶을 어떻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완성은 타인을 향한 연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늘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 배우자,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몸의 신호, 내 마음의 피로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허무하지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시간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꺼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평안이 스며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덜 아프게 사는 것, 밤에 누웠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해도 된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자비로운 삶은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삶은 나를 부수지 않으면서 관계를 대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때로는 도움을 줄이지도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노년의 삶은 비워내는 삶입니다. 사람을 비우고, 역할을 비우고, 기대를 비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유, 생각보다 깊은 숨, 그리고 나를 향한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들어온다는 말은 이 시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함께 해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충분히 했다. 잘한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이 작은 인정이 내일의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식은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든 관계가 멀어지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시간 속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 시간, 가정을 지킨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그 자체가 이미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어도 됩니다.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해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제 그 말이 당신의 삶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쉴 공간 하나라도 생겼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조용히 바랍니다.